만약에 인생의 스트레스를 확 줄이고 또 행동력은 높이고 심지어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 기대를 버리는 것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보통 기대라는 게 우리를 움직이는 되게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오늘은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나카무라 겐타의 저서 기대하지 않는다입니다. 아, 이 책이군요. 네, 제목만 보면 이게 좀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기대하지 않는 자세가 어떻게 우리 삶을 역설적으로 더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나 자신, 또 타인, 회사, 그리고 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네, 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기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는 겁니다. 기대가 원인이다. 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자세를 제안하는데 이게 단순히 모든 걸 포기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가 없으면 실패도 없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책에 나오죠. 맞습니다. 저자가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랑 일본에서 택배 받을 때 경험을 비교한 부분이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배송이 며칠씩 늦어지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언젠간 오겠지 하고 기대를 낮추게 되죠. 그러다 물건이 무사히 도착하기만 해도 막 안도감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오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정확한 배송이 거의 당연시되는 일본에서는 단 몇 시간만 늦어도 왜 안 오지? 하면서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네네. 똑같은 배송 지연이라는 결과 앞에서 한쪽은 감사하고 다른 쪽은 분노하는 것. 그 차이가 바로 기대 수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비유는 정말 와닿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에 대한 기대치를 다 낮추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예를 들어 더 나은 서비스, 더 좋은 제품, 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다 버리면 결국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이 멈추는 건 아닐까요? 이 개인적인 평온함이랑 사회적인 정체,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자가 말하는 기대하지 않기가 사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내 감정과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말아라.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핵심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막 집착하기보다 내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죠. 내 선택을 최선으로 만든다. 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나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넘어가 보죠. 책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심지어 노력에조차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능력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네, 근데 노력에 대한 기대까지 버리라니요. 이건 노력하면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가르침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자칫하면 그냥 나태해지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 내 노력은 반드시 어떤 특정 결과로 이어져야만 해 라는 그 등식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게 노력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변수가 많죠. 네, 타고난 재능, 환경,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의 시작인 거죠. 자기 객관화요? 아, 보통은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대를 버려서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투입한 노력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이 부족했나? 하면서 자책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해 하면서 분노하잖아요. 네, 그렇죠. 둘 중 하나죠. 근데 기대 자체를 내려놓으면 결과는 그냥 결과일 뿐인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냥 다음 행동을 위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롬볼치 교수가 주장한 계획된 우연 이론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줍니다. 계획된 우연이요. 단어 조합부터가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우연을 어떻게 계획한다는 거죠? 그냥 뭐 좋은 일이 생기길 기다려라 이런 말과는 다른 거겠죠.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확률을 높인다. 네, 저자는 이걸 운의 표면적을 넓힌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평소에 안 하던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 즉 우연이 찾아왔을 때 그걸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5년, 10년짜리 거창한 목표 하나만 보고 막 달리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눈앞의 기회들을 유연하게 활용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책에서 언급된 이펙추레이션 이론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펙추에이션 이론을 요리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요리요? 네, 전통적인 방식은 먼저 완벽한 레시피, 그러니까 장기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을 봐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펙추에이션은 정반대입니다. 일단 냉장고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 재료, 즉 나의 기술, 인맥, 자원이 뭐니 확인하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아, 목표가 수단에서부터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의 단기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더 적합한 생존 전략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결국은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서 삶의 유연성을 되찾는 과정이군요. 이건 뭐 혼자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건네는 조언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의미죠. 아, 조언이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치열하게 살았던 시대랑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최소 30년 이상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분들의 조언은 자식을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위험의 정의 자체가 달라진 거죠.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이런 조언이 대표적이고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라는 거군요.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애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야 해, 뭐 대기업에 취직해야 해 같은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실패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심어줄 수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정작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에는 도전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호 의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요? 네,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좀 비극적인 상황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 지점에서 책이 제시하는 일본의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네. 일본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친족 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이게 어떻게 기대라는 주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연관성이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건 정말 끔찍한 통계지만 저자는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지적합니다. 바로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야지 하는 과도한 기대와 의존. 아, 이게 오랜 시간 쌓이고 뒤틀리면 결국엔 분노와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족 구성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만 여기는 순간 관계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가족이라도 서로를 독립된 개인으로 보고 기대 대신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 회사와 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대하지 않기 철학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네,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사에 기대하지 마라. 단호하네요. 네, 평생 고용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회사는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회사가 내 가치관에 맞는 완벽한 일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번아웃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공감했던 게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당연히 좋은 평가랑 승진을 기대했죠. 그런데 결과가 기대랑 너무 달랐을 때 그 박탈감과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잘못은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회사가 저랑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해 줄 거라고 기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책은 회사 내에서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나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시장 가치요? 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힘, 특히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같은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보다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면서 어떤 영향을 쌓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돈에 대한 관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거의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책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연봉 7만 5천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던데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죠. 근데 솔직히 이 숫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10년도 더 된 미국 연구 결과이고 서울처럼 주거비가 엄청나게 비싼 곳에서도 과연 저 기준이 유효할까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다른데 돈이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 지점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타당한 비판입니다. 책에서 저 숫자를 제시하는 의도는 정확히 7만 5천 달러가 기준이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수학 체감의 법칙? 네, 즉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감이 정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 지점을 넘어서서까지 돈을 쫓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행복 추구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책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네, 같은 돈이라도 물건을 사는 소유보다 여행이나 배움 같은 경험에 투자했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개인적인 소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결국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우리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 낯선 삶의 태도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처음에는 다소 냉소적으로 들렸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건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의 과정에 더 집중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철학인 셈이죠. 그렇죠. 나 자신부터 타인, 직장, 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품고 있던 당연한 기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청취자분께서 지금 가장 내려놓기 힘든 기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딱 일주일만이라도 그 기대를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라는 기대 대신 나는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 배울 거야. 라고 마음먹는 거죠. 어쩌면 예상치 못한 자유로움과 함께 기대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